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3자에 대한 이해관계에서는 채권 최고액의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연장선에서 뭐가 있냐면 물상 보증이나 근저당권의 삼취득자, 제3취득자의 변제 저당권 편에서 배웠죠. 그거 연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상 보증이나 근저당권 삼취득자는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을 이제 이 부분을 변제하면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큼은요? 채권 최고액. 실제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거기다가 경매 비용을, 무슨 얘기냐면 물상 보증이 제공하는 담보에 대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요. 실무에서는 그 다음에 근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물상 보증이나 제3취득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이게 경매 절차에 넘어간다는 상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 달리, 예측과 달리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물상 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경매 절차가 제대로 진행돼서 낙찰되면 소유권을 잃게 되는 리스크가 이제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이 있는 3취득자나 물상 보증인은 해결하려고 해요. 일단 채무자한테 빨리 돈을 갚아라. 그리고 제3취득,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취득한 제3취득자는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도인한테 야, 너 이걸 해결한다는 약속을 했겠죠. 그럼 그 사람은 먼저 1차적으로 이 문제 빨리 해결하라. 즉, 빨리 그 저당권을 실행한 사람과 합의를 봐서 저당권을 경매 절차를 취하해라.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실익을 따져봅니다. 실익이 뭐냐면 자신이 경매를 신청한 사람과 합의를 보고 취하를 시키는 거. 합의를 보려면 돈을 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게 실익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경락 넘어가서 이 소유권이 있는 게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그런 다음은 이 부분, 아, 내가 돈을 갚는 게 낫다. 그게 나한테 더 낫는 거다 싶으면 이제 협의를 봅니다. 어느 선에서 돈을 주면 경매를 취하자. 협의가 되면 합의서를 씁니다. 3취득자나 물상보증은 경매를 신청한 사람 대부분 저당권자겠죠. 여기서는요. 근저당권자 얼마 주면 근저당권자는 경매를 취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그런데 합의가 안 되면 변제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제 공탁은 얼마 하냐? 대부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는 실제 발생한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채권 계산서를 통해서 이미 발생한 채권액을 소명합니다. 그런데 실제 채권액과 채권 재고액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 채권 재고액과 경매 비용을 변제 공탁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한도입니다. 채권 재고액 한도. 실전 재고액이 그보다 더 작으면 이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근데 경매 비용은 이 경매 비용을 왜 별도로 썼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경매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상적이 아니잖아요.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통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대법원 판례는 경매 비용 자체는 채권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기본. 그래서 별도로. 왜냐하면 저당권이 실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매 비용은 채권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매각이 되면 매각되면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는 게 경매 비용입니다. 항상 경매 비용을 먼저 공제한 다음에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경매 비용 우선 공제할 때 또 뭐가 있죠? 제3취득자 부과했을 때 매각으로 소유자 변동하기 전까지 필요비 유비 주출한 경우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제3취득자가 할 때는 경매 비용에서 우선 변제 받는다. 그 내용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대의 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NPL도 이제 연관이 되긴 되는데 하여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문장이 나중에 여러분이 실무에 가서 경매 파트를 가게 되면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는 판례 내용입니다. 자, 360조 단서는 360조 단서가 뭐죠? 채무 불이행한 손해배상금은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입니다. 거기에서 단서에 원금, 이자, 위약금 등등 있었죠. 그 단서에 뭐냐면 채무 불이행이란 손해배상은 1년분에 하나한다. 1년분에 그리고 강행 규정이다. 그런데 근저당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저당권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근저당권은 357조거든요. 356조에서 저당권 개념, 357조에서 근저당권 개념 쓰고 360조에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범위.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피담보 채권 중 지원 선회금도 제한 없이 어디까지 채권 채권한 데서 전액 담보되는 겁니다. 전액 담보한다는 의미는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것도 저당권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출의 포인트입니다. 기출 26회. 1년분이 넘는 지원 배상금이라도 채권 최고액의 한도에서 채권 최고액의 표현이 나오면 뭐죠? 근저당권이에요. 그렇죠? 근저당권, 저당권이라고 명시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채권 최고액이다. 그러면 근저당권에 쓰이는 용어다. 그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360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360조 단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는데 문제 해결의 키포인트는 뭐다?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360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1년이 초과되더라도 근저당권 담보된다. 그 얘기는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 근저당권에게 담보될 채권 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다. 제가 근저당권 앞서 요건할 때 357조의 채권 최고에는 이자는 포함된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 앞에서는 얘기가 없었어요. 뒤에서 오게 되면 이게 뭐지? 쉽죠?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방금 전에 10분 전에 이자는 포함된다고 했는데 막상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고 교계가 가우뚱할 겁니다. 익숙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계속 반복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기출 31에 기출된 겁니다. 이런 질문을 틀리면 안 되겠죠. 자,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근저당권의 효력. 확정 당시에 근저당권 효력. 그 얘기는 물통이 빈 물통인데 이 물통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근저당권에 어떠한 영향을 줄 거냐 그걸 물은 겁니다. 그 내용이 쓰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의 특성은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장래에 유보된다. 특성은 확정이 채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이 장래에 유보된다. 그러므로 개개의 채권이 비록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들어갔더라도 즉 물통을 하나씩 채우는 거예요. 뭘로? 채권으로. 이렇게 이게 분자라고 물분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채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라도 확정 전에 언제? 확정 전에 일어난 근데 이 채권이 이제 없어졌어요. 소멸 아니면 이 채권이 이전됐어요. 확정 전에 이러한 권리 평등은 근저당권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 얘기를 쓴 것은 부정성의 관점에서 쓴 겁니다. 아, 부정성의 완화다. 확정 전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 그 개별 채권을 양도 내지는 변제하여도 근저당권이 이에 수반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수반되지 않겠죠. 양수인 내지는 대의 변제자는 근저당권을 가지지 못한다. 저당권에 설정된 채권을 대의 변제하기에는 대의 변제에 있어 그 저당권을 부기등기 방식으로 이전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쓰는 건데 요거는 대의 변제를 안 배웠기 때문에 확 와닿지 의미 파악이 되지 않을 건데 그런 의미입니다. 대의 변제자는 저당권을 법정 대의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의할 수 있다면 저당권을 대신 본인이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그 법의 그 대의 변제 특징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수반하지 않고 즉 이 채권이 간다서 보통 이 채권이 되면 통상적으로 수반하죠. 저당권 수반성이죠. 채권이 양도되면 저당권도 함께 처분하는 계약이 있고 그 저당권 실제로 넘겨받으려면 등기를 한다. 근데 저당권 이전 등기 어떻게 한다? 동일성 유지한 경우에는 부기등기 방식으로. 그런 게 수반성이었죠. 하지만 수반하지 않는다. 언제? 확정 전까지는.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채무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발생한 채권을 모두 변제해도 근저당권 소멸한다. 채권이 있었어요. 물이 채워졌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이제 빈물통 계속 생각하십시오. 빈물통이 있었어요. 근저당권 설정 다시 맥심을 정해서 그리고 정말 확정 전에 이만큼이 채워졌어요. 확정 전에. 그런데 갚았어요. 갚게 되면 다시 제로 베이스죠. 그렇다 하더라도 근저당권 소멸되지 않는다. 채권이 변제가 이루어져도 부정성이 완화되기 때문에 근저당권 소멸되지 않는다. 부정성의 원칙을 관찰하게 되면 근저당권 소멸돼야겠지만 근저당권의 특성보다 확정이 유보되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은 지금 확정 전입니다.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은 부정성의 완화는 언제까지? 확정 전의 내용입니다. 주소는 확정되면 어떻게 된다? 근저당권이 아니라 그냥 저당권을 취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머리에 정확하게 저장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발생한 채권을 모두 변제해도 근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되게 이론적으로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피담보 채무가 확정 전이라면 확정 전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근저당 설정자와 근저당권자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 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없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어떠한 권리가 설정된 이후에 변동이 되는데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 공부를 할 때 이해관계인 승낙이라는 파트가 있을 겁니다. 말소 등기에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 즉 등기에 등기비사항이 나타났을 때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하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확정 전입니다. 언제? 확정 전에는 채무의 범위, 즉 여기 빈 칸 분통인데 여기 아무거나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뭐였죠? 기본 계약이나 채권의 종류를 정하거나 채권 발생 원인을 특정한다. 그 표현이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채권들에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권에는 채무자를 전제로 하잖아요. 채권에 상행하는 채무자 있겠죠. 그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추가 교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무의 범위를 바꾼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해당된 채권의 종류나 채권 발생 원인이나 아니면 기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의 승낙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이해관계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죠? 채권 최고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오시는데 대법원 판례는 지금 소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 없다. 제가 공부를 하신 분은 저한테 질문을 만약에 딱 저를 보고 있으면 딱 손을 들고 물어볼 딱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 승낙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결론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 없다. 그 논거예요. 후순위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주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된 후에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된 경우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 이해관계 얘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얘가 될 겁니다.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채권 최고액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표현입니다. 지금 채권 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미 파악되어 있는 것을 알고 후순위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이냐면 선순위가 있네. 선순위 근저당권이네. 채권 최고액이 얼마지?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것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채권 최고액이 어떤 채권으로 구성되는지는 파악이 안 돼요.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부에는 뭐만 나오겠죠?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만 나옵니다. 즉, 그럼 후순위 입장에서는 후순위 저당권 입장에서는 뭐만 가지고 싶다?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 이것만 가지고서 자신이 저당권 담보하는 채권 액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채권 최고액에 이미 파악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한 후에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설사 채무
범위가 변경되거나 채무자가 변경 교체되더라도 손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는 추가 교체해서 달라졌다는 주장합니다. 그런 말만 나는 손해를 예측하지 못했고 손해를 입었다는 건데 대법원 판례는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 채무자를 변경하거나 피담보 채무의 범위를 변경할 때 채무자를 변경하게 되면 등기를 변경한 상황이죠. 그 경우에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승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부동산 등기법랑 같이 연결하시면 좋겠죠. 제 기억에는 부동산 등기법 할 때 이 부분까지 공부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가 틀린 지문 나온 겁니다. 채무자 변경할 수 있다. 선뜻 보게 되면 변경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해관계 승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이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별도의 승낙 없이도 변경할 수 있다. 언제? 확정 전에는. 중요한 것은 확정 전입니다. 지금 주소는 확정 전입니다. 왜? 그러면 확정이 되면 저당권자를 취급하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뭐다? 확정 사유. 확정 사유가 있고 마음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확정에 따라 어느 시점 확정에 따라 채권 최고액이 그 채권액이 달라질 거고 그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달라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제3취득자나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확정 사유는 되게 중요합니다. 실무에. 그래서 확정 사유가 뭔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설정 계약 내지 기본 계약의 존속 기간이나 결산기류. 자, 존속 기간이 있으면 존속 기간이 만료할 때 확정이 되겠죠. 또 결산기가 있습니다. 결산기류면 결산기에 확정이 된다. 결산기 또는 존속 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결산기나 존속 기간이 도래하면 근저당권은 확정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결산기의 지정은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 시기와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피담보채무의 이행기에 관한 약정과는 구별된다. 즉 채권이 확정되더라도 그 즉시 이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채권은 확정되지만 변제기는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정 시가 바로 이행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액은 어느 이 시점이지만 원칙적 대부분은 이때 변제도 도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액은 이때 확정하고 이행기는 얼마 후로 그 뒤로 미룰 수는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설정 계약이나 기본 계약 존속 기간 결산기를 정한 경우 하더라도 사전 변경 원칙에서 해지를 인정합니다. 자, 이 해지권은 뭐냐면 사전 변경 원칙에 따라 계약 해지. 이 개념은 뭐냐면 사전 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십시오. 사전 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권은 뭐냐면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인정되는 법리입니다. 자, 계약 해지권은 언제 발생한다고 했죠? 법이 정한 해지권. 법이 정한 해지권은 보통 뭐죠?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법이 정한 해지권은 또 그 다음에 약정 해지권. 말 그대로 약정, 당사자가 정한 해지권. 자, 예를 들죠? 이런 사유, 매도, 임차인, 임대인 할 때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그게 약정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사전변경 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 인정되는 독특한 법리입니다. 어느 경우에 계속적 계약. 계속 계약 예컨대 임대차 계약. 우리가 배웠던 계속적 계약이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물품의 공급이 일회성 끝납니까? 아니죠. 제조업자와 대리업자가 일정 기간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산기나 아니면 존속기간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가는 게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 계약기간이 존속기간이 2년을 정했어요. 그럼 2년 시점에 끝나는 게 원칙이겠죠.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즉 존속기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그 시점에 확정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원칙은 정한 당사자가 기본 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까지 기다렸다가 확정이 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즉 존속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1년 시점 예컨대 이 시점에 계약을 해지해서 확정시키겠답니다. 1년 당기겠다는 겁니다. 존속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1년이 경과 시점에 끝낼 필요성이 있으면 끝내고 이때 확정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행위입니다. 어느 경우에 계속적인 계약에. 자, 그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사정 변경 원칙에 의한 해지 인정. 근저작권 확정 사유로서 이제 이해되시겠죠? 존속기간 2년인데 이때 확정이 되는 게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년 된 시점이라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고 이때 확정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은 이제 앞서 본 내용들인데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들이 이런 판례 내용들이거든요. 판례의 판시 내용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언급하고 교과서나 이론서도 결국은 이 내용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단지 그냥 원문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이라 하면 이제 복습할 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담보할 채권의 채권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 유보하에 설정하는 게 특징이라고 했죠. 이 경우 피담보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확정되기 전까지의 채무 소멸 이전은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왜냐면 그 특성, 근저당권의 특성 때문에. 특성이 뭐다? 최고액만 정하고 빈물통, 맥시멈을 정한 빈물통. 그 다음에 채무 확정을 장래 유보한다. 근저당부동산 내에 소유권 취득하는 제3자는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 언제? 확정된 이후에. 확정된 이후에는 제가 뭘 생각한다? 저당권과 동일하다. 그 경우에는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어느 범위에서 채권 확정된 채무를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다 그게 아니라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어느 범위에서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이것도 정확하게 기억해줘.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취득자가 변제하고 싶으면 어느 범위에서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어느 범위에서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확정이 됐을 때는 저당권이고요. 저당권의 경우는 제3취득자가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변제의 범위는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채권 최고액에서 둘 중 적은 금액. 둘 중 적은 금액을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피담보 채무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획에서 정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 확정되지만 이게 원칙이라고 했죠. 계속 앞에서.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을 차용한다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지금 사정 변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다? 어느 시점에 존속기간이나 이 얘기에 지금 뭐가 전제되냐면 요걸 보셔야 돼요.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이때예요. 하지만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하기 어느 이 시점에 발생한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즉 이 시점에 발생한 이 물통에 있는 이만큼의 채권이 있었는데 요걸 변제했어요. 변제하고 채무자가 중요합니다. 엔드입니다. 엔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자, 이만큼이 물통이 차있는데 이거 비워주고 갚고 엔드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도 근저당권 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고 어떤 이유로 사정변경. 사정변경은 뭐다?
채워진 물통은 다 비우고 다 변제하고 앞으로 계속적 거래할 의사가 없다는 경우, 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사정 변경을 이루한 계약 해지의 특징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해지를 하고 시점, 즉 계속적 거래 의사가 없는 시점이 바로 계약 해지 시점이겠죠. 그 시점에 차여 있는 물통, 채워진 물통을 비우라고 채무를 변제하고 더 이상 거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죠. 그 전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이때 끝난 거다. 따라서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계약을 해지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 해지 의사, 그 거래 의사가 없기 때문에 확정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그 해지 시점에 물통을 비워줘야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말수를 구하는 거고요. 설정 등기의 말수 구하려면 이 등기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을 변제해야겠죠. 채무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첨삭으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면 근저당권은 확정된다. 유효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게 뭐냐면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정 해지권이 있고 약정 해지권이 있어야 하는데 약정 해지권도 없습니다. 사정 변경은 약정 해지권이 기본적으로 쓰질 않습니다. 즉 약정 해지권 내려면 이러이러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표현까지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인정된 법리입니다. 이런 법리에 따라 계약서에 써 있지 않지만 이런 법리 기초에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하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유효하게 해지되면. 만약 이런 사정 변경 없이 근저당권 설정 기본계약의 존속기간 만일 결산하기 전에도 해지할 수 있는 그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주장하면 되는 거고 그 시점에 저당권은 확정되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은. 근저당권 확정된다는 표현은 피담보 채권은 그때 확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정된 시점에 채권을 비워주고 말소를 시키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한 경우를 봤고요. 이번에는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 경우에는 자, 정함이 없는 때 먼저 전제 조건은 출발점은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정함이 없는 때 그런데 비록 결산기 등이 정함이 없지만 피담보 채무의 확정 방법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확정 방법에 관한 약정을 당사자가 했다면 그 약정에 따르는 게 맞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한 약정도 없는 경우가 해결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답니다. 앞서에서는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해진 경우에는 사정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고 그 시점에 피담보채권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해진 경우에는 계약 해지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다만 계속적 거래관계에서는 사정 변경을 위한 계약 해지가 인정됩니다. 그럼 사정 변경 사유는 언제라고 했죠? 그때까지 해지 시점에 채워진 물통을 비워주고 계속적 거래관계 의사가 없어야겠죠. 근데 해지 의사 자체가 더 이상 계속적인 거래를 않겠다는 의사 표시겠죠.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다른 경우죠. 결산기나 존속기간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 본 것 같은 사정 변경 등을 언급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자의 설정 계약의 해지에 관한 권한은 언제든지, 죄송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자는 사가 근저당권을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좀 전에는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해진 경우는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이러한 어떤 단서가 붙었지만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럼 해지를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피담보 채무도 확정이 되겠죠. 또 하나 혹시나 이제 의문을 이제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저당권 설정 계약 해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확정시키는 해지인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지한다. 그런데 우리가 근저당권 설정에 관련해서 판례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행위와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어 한다. 이걸 뭐로 한다? 통상 기본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약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따로 쓰고 기본계약서를 따로 쓰지는 않습니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안에 피담보 채권을 발생하는 이유를 씁니다. 기본행위를.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한다는 얘기는 기본계약을 해지한다는 거로 보는 것이 통상입니다. 혹시나 공부를 하신 분한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원칙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자는 언제든지 해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겠죠. 해지를 하면 그 시점이 확정되겠죠. 그러면 해지 의사 표시하는 순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원칙 돌아가서 해지 의사 표시 누가 수령할 때 근저당권자가 수령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주체가 근저당권 설정자잖아요. 근저당권 설정자뿐만 아니라 근저당의 부동산의 선유권 취득한 제3취득자도 원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이 판례를 제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키는 근저당권 설정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해지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자이겠죠. 더 나아가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취득한 제3취득자도 원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한 제3취득자를 보호하는 규정, 법리입니다. 빨리 해지를 시켜서 확정을 시키게 되면 제3취득자는 자신이 변제함으로써 소멸할 수 있는 근저권 소멸 청구권이지 않습니까? 그럼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래로 떨어뜨리려 하겠죠. 그런 실익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3취득자를 보호하는 법리입니다. 법문의 해석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서 그래서 독특한 법리가 있기 때문에 기출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 채권은 확정된다. 자, 좀 전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지한다고 했었어요. 제가 이 표현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피담보 채권은 확정됩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 계약 안에 대부분 기본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면 이 질문 자체가 헷갈리지는 않을 겁니다. 근저당권자 자신이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한 때에는 자, 이 파이트 중요합니다. 3번 가장 주요 빈출 질문입니다. 누가 경매를 신청했다고요? 여기서는 이 질문은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보셔야 합니다. 근저당권자 자신이 경매 신청을 한 때는 경매 신청 시에 언제요? 경매 신청 시에 채권은 확정된다. 여기에 대해서 비교할 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아니다. 어느 시점에 경매 신청 시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빈출 질문입니다. 경매 신청을 누가 했다? 근저당권자 자신이. 그렇게 되면 경매 신청 시에 채권은 확정됩니다. 그 시점 보는 게 타당하겠죠. 경매를 신청하겠다는 얘기는 더 이상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함축되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또한 경매를 신청했어요. 근데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취하가 이루어졌어요. 경매는 취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근저당권자가. 그렇다 하더라도 채무 확정 효과가 번복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한번 발생한 확정 효과는 계속 간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매를 취하는 건 누구죠? 근저당권자 자신이에요. 경매를 취하려 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정에는 이 사람이 한번 봐줘서 계속 근저당권을 근저당권 그 채권 최고 범위 내에서 계속적 거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확정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워낙 이해관계가 이 채권 최고의 범위나 확정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쾌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하기 위한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는 근저당권자 자신이었어요. 이번 누가 경매 신청한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도 피담보채권은 확정됩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선순위, 이게 후순위이기 때문에 선순위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래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되는 걸 보면서 타당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냐? 어느 시점이냐? 앞서에서는 선순위 같은 경우는 후순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경매 신청했을 때 여기 후순위 근저당권자죠. 또 이게 구별할 개념은 경매 신청이 후순위 근저당권,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이니까 확정이 필요하겠죠. 확정이 되겠죠. 그럼 언제? 이 사람은 경매 신청 시에요. 이것도 이제 복합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근데 지금 선순위 근저당권의 그는 이 경우에도 확정은 돼요. 그럼 언제가 되냐예요. 언제? 보통 생각하면 경매 신청 시예요. 근데 경매 신청 시는 아닙니다. 어느 시점? 경매 매수니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이유가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후순위, 이거는 이렇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선순위 근저당권, 후순위 근저당권. 근데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 쭉 경매 신청 가게 되면 시간이 한 1년 정도 해서 낙찰이 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허가 결정을 받아서 매각 대금을 납부합니다. 후순위가 자신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됩니다. 근데 선순위는 언제 볼지 이제 개수점 마크입니다. 근데 일단 생각하는 게 경매 신청 시에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근저당권 신청은 후순위자예요.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 않았다는 점,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채권 채권의 범위에서 담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채권 채권의 범위에서 활용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즉 길게 가고 싶은 거예요. 길게 감으로써 변제를 받거나 아니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즉 저당권 설정자가 자신의 변제를 해주면 상관이 없을 텐데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손해금에 대해서도 담보를 받기 희망할 겁니다. 즉 선순위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어서 갚기를 받거나 변제를 받거나 아니면 자신의 지원 손해금을 담보할 우선 변제 효력을 갖고 싶어 할 겁니다. 후순위와 관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가 있다, 시간을 더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매각대금 납부 시점, 소유자가 변동되는 시점까지를 정해준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는 손해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순위 권리자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채권 채권이고 후순위는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복합적으로 봐서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 확정된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확정 시점 관련해서.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못한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라는 거죠. 일단은 빈 물통이었어요. 근저당권의 특성은 장래에 확정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저당권을 예를 들었을 때 저당권 채권액을 5천만 원 했어요. 그 이후에 다른 채권을 당연히 담보합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채권액을 변경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다는 얘기는 저당권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채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담보되지 않습니다. 즉 확정이 됐을 때 이만큼이었으면 물통의 마개가 이제 봉쇄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우연한 사정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다른 사정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했더라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개념입니다.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는 채권의 원본에 관한 것이겠죠. 새롭게 발생하는 원본에 관한 것이고 이자, 지원소득. 자, 지원소득은 그래서 360조 단서에 1년분 하나인데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부수 채권은 확정 후에 발생한 것도 담보된다. 즉 기존에 채권이 있었어요. 이 채권의 연장인 이자들은 당연히 담보된다. 채권의 연장. 이자 지연 손해금은 본래 채권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수 채권이랍니다. 배웠죠? 채무 불이한 손해배상 조건은 본래 채무의 연장이다. 여기서 뭘 표현한다? 부수 채권이다. 채권적 채무, 채권과 채무는 항상 동전의 양면이에요. 지금은 채권의 관점에서 보니까 부수 채권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채무의 관점이면 채무의 연장이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한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는 360도 단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최고액까지 담보된다. 자, 여기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다음. 자, 이로써 근저당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공동저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